우리의 삶이 한 편의 영화가 될 때 오래된 기억처럼 당신의 가슴에 남을 이야기. 모든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명작입니다. 이야기가 숨 쉬는 공간. 여기는 인생극장입니다. 저고리를 들어 올리자 안쪽 주머니가 살짝 불룩했습니다. 다이어트 약 봉지처럼 작은 종이 봉투였고 안에는 바늘과 실조가리가 몇 가닥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접힌 메모 한 장.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걷다는 좁게, 속다는 넓게, 울지 않게 한 땀씩. 바느질 메모였어요. 누구에게 적어둔 건지 언제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장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늘 그랬어요. 또박또박하지만 힘이 빠진 듯한,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쓴 것 같은 필체. 메모를 다시 접었다 펼쳤다 반복했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접힌 자국마다 하얗게 금이 가 있었어요. 이 메모를 어머니가 몇 번이나 펼쳐보셨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쩌면 밤마다 꺼내보시며 문장을 다듬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종이 귀퉁이가 손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때를 보니 어머니가 이 작은 종이를 얼마나 자주 만지셨을지 짐작이 갔어요. 저고리 앞섭에 손을 대는 순간 결혼 첫 해가 후려치듯 떠올랐습니다. 첫 명절, 첫 전, 그리고 첫 오해. 어머니는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계셨어요. 전을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앞치마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한 채였어요. 새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서툴렀던 그때 어머니 옆에 서면 제 모든 동작이 느리고 어설퍼 보였습니다. 어머니 옆에 섰어요. 뭐라도 거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이미 완벽한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반죽 떠서 기름에 놓고 뒤집고 건져내고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거들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프라이팬 속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할게요. 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는 프라이팬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 채 대답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하면 오래 걸려. 난 눈 감고도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내가 느려서, 또 부족해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어요. 그때의 저는 늘 미달이라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눈 감고도 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밤의 연습과 생애 훈련을 의미하는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하실 때 실은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도 저를 편하게 해주려 하셨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거절당했다는 느낌만 받았어요. 도와드리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손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잠깐의 긴장감 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전을 접시에 담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고리는 흰 게 제일이야. 때가 타도 삶아내면 다시 새야 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흰색은 관리가 쉽지 않아서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어머니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게 속 편해.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시어머니의 고집처럼만 들렸어요. 사실은 자신의 삶을 늘 살만해듯 다시 빛나게 해온 버릇이었다는 걸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흰 저고리를 입고 평생을 사셨어요. 얼룩이 묻으면 살만했고 해지면 기워 입으셨습니다. 그게 어머니에게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메모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걷다는 좁게, 속다는 넓게. 그 문장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바느질 방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작게 하되 속으로 품는 것은 크게 하라는 의미.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밖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모든 것을 견디고 품으셨던 어머니의 삶이 그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고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옷감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여러 번 손빨래를 해서 그런지 천이 부드럽게 길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이 천을 고르고 재단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던 그 손.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어요. 설거지와 빨래로 갈라진 손등,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끝. 그 손으로 이토록 부드러운 옷을 만드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울지 않게 한 땀씩.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울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아파도 서러워도 외로워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당신이 배운 삶의 방식이었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선택한 방식.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오신 어머니의 시간들이 보였어요. 저고리의 솔기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어머니가 이 옷을 만드실 때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문득 바늘을 집어드셨을 어머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한 땀씩 바느질을 하셨을 모습.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어요. 천에서 희미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빨래하셨을 그날의 냄새. 결혼 첫 해의 명절은 달력이 아닌 냄새로 기억됩니다. 찹쌀가루를 체에 치는 고운 가루 냄새, 대파를 다질 때 올라오는 푸른 매운내, 기름 온도가 알맞을 때만 나는 맑은 고소함. 그날 아침 부엌의 시계는 유난히 천천히 갔어요. 장을 본 봉투에서 재료를 하나씩 꺼냈고 어머니는 이미 프라이팬을 달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할게요. 쉬세요. 제가 말을 건네면 어머니는 늘 같은 톤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네가 하면 오래 걸려. 난 눈 감고도 해. 그 말은 제 귀에서 어느새 너는 느리다로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들었다고 믿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늘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과 어머니의 손, 제 속도와 어머니의 속도, 제 경험과 어머니의 평생. 부침개 반죽을 볼에 담아 젓다 보니 팔이 금세 뻐근했어요. 어머니는 프라이팬 위에서 반죽을 아주 얇게 펴고 가장자리가 살짝 마르면 냅킨으로 기름을 닦듯 뒤집었습니다. 그 동작을 3번, 4번 따라했지만 매번 가운데가 두꺼워지고 가장자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왜 저는 이렇게 돼요?
제가 묻자 어머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힘을 뺄 땐 확 빼야 해. 애매하면 다 붙는 거야. 그 말을 조리법으로만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 말은 사람 사이에도 필요한 거리와 힘에 관한 조언이었습니다.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확실히 빼야 서로가 덜 다친다는 뜻. 저는 그걸 모른 채 애매한 힘으로 상대의 마음을 자꾸 눌렀어요. 제 안에 쌓인 조급함이 손끝으로 새어나가 반죽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식탁에 앉아 채소를 다듬다 보니 어머니가 제 쪽으로 흰 저고리 천을 슬쩍 밀어두었어요. 이건 명절 끝나고 삶아야겠다. 그날 처음으로 삶는다는 말이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하얀 천은 때가 타도 삶아내면 다시 밝아진다고, 흰색이 제일 속 편하다고 어머니는 몇 번이고 말했어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흰 옷은 관리가 어려워요. 얼룩 하나에도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저는 늘 안전한 색을 골랐고 눈에 덜 띄는 얼룩을 택했어요.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눈에 다 보이는 얼룩을 정면으로 데리고 와 삶아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방식? 저는 가리는 쪽, 어머니는 드러내고 씻어내는 쪽이었어요. 점심 무렵 친척들이 도착하며 부엌은 더 바빠졌습니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한숨, 끓는 국 냄새, 설거지통에 떨어지는 숟가락 소리가 겹치면서 집은 한껏 살아났어요. 그러다 문득 거실에서 작은 정적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고모님의 대화. 얘는 손이 참 얌전하네. 고모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얌전하긴 한데 오래 걸려.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 사이에서 제 귀는 얌전해서 오래 걸린다는 단정만 골라들었어요.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왜 이리 오래 걸리지? 왜 자꾸 뒤처지지? 물의 표면에 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돗물이 손등을 차갑게 적셨지만 그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밤이 되자 어머니가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돌리셨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고무 장갑을 벗고 잠시 다리를 펴며 세탁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뚜껑을 열어 세제를 붓는 손목을 보았어요. 굴곡진 마디와 부르튼 피부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낮에 말씀하신 흰 저고리, 그거 제가 삶을게요. 말하고 나서 놀랐어요.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이 끓을 동안 지켜봐야 해. 끓기 직전이 제일 중요하거든. 너무 팔팔 끓이면 천이 상해. 그 말을 외웠습니다. 끓기 직전. 그 경계가 가장 어려워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화가 끓기 직전, 눈물이 끓기 직전, 말이 넘치기 직전. 그 직전에 멈추고 지켜보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저는 늘 그 경계를 넘어서 후회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침묵을 너무 길게 끌거나 밤 11시가 넘어서야 어머니는 잠자리에 드셨어요. 부엌에 남아 냄비 속 물이 끓기 직전 머뭇거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거품이 가장자리에 10개 올라오다 가라앉고 다시 올라오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불을 아주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낮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난 눈 감고도 해.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경력의 다른 말이었어요.
나는 이 시간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다. 그 선언, 눈을 감고도 온도를 아는 사람, 손끝으로 천의 두께를 읽는 사람, 말 대신 시간을 내어준 사람, 냄비 뚜껑을 비스듬히 얹고 김이 새어나가는 모양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제 안의 억울함도 같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물이 끓으며 내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어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억울함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살만한 흰 천을 베란다에 널었어요. 햇살이 천 위를 걸어갔습니다. 물방울들이 빛을 얻을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어머니가 베란다로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하얀 게 속 편해. 얼룩이 보여서 좋아. 보여야 닦지. 어머니는 다시 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보여야 닦을 수 있죠. 비로소 우리는 같은 문장을 다른 뜻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제 속도는 여전히 느렸지만 느린 속도에도 리듬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누군가의 오래 걸려가 이제는 꾸중이 아닌 저만의 박자를 설명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날 저녁 부엌의 시계가 정상 속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마 제 마음이 시계를 따라잡은 것일지도 몰라요. 천을 접으며 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힘을 뺄 땐 확 빼야 한다. 애매하면 다 붙는다. 이제는 그 말이 조리법을 넘어 삶의 방식으로 들렸어요. 달력은 집마다 다르지만 기억의 방식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 집 달력은 늘 부엌 옆 전화기 아래 벽에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핀 자국이 세월을 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종이를 겹쳐 달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공휴일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쉬는 날, 가족 생일, 기념일. 그러나 그날 저고리 안에서 접힌 작은 달력 조각을 펼쳐본 순간 제 눈은 처음으로 공휴일이 아닌 빨간 동그라미를 보았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지나지 않았어요. 오래된 펜으로 조심스럽게 그렸는지 선의 시작과 끝이 맞닿지 않은 채 살짝 어긋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과 놀이터 약속 같은 것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동그라미 옆에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내과 1030, 혈액 검사, 재진, 복용 조절. 글씨는 작았고 획은 한두 번씩 멈칫거렸어요. 날짜들이 제 머릿속에서 달력의 정확한 자리로 뛰어올라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조각을 큰 달력과 포개어 보았어요. 우리가 소풍을 갔던 날과 어머니가 병원을 다녀오신 날이 겹치는 칸. 같은 칸 안에서 서로 다른 세계 일들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옆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쓰던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 표지에 금박으로 메모라고 찍혀 있는 시장에서 흔히 파는 제품. 첫 장에는 떨리는 손으로 쓴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엔 김치 사는 날, 재래시장 세일, 전기요금 납부일 등이 빼곡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짧아지는 문장, 간결해지는 숫자들. 그리고 어느 장부터는 같은 단어가 반복됐어요. 검진, 약, 내일은 괜찮다. 다음엔 혼자 가지 말자. 그 마지막 줄 끝이 흐릿해진 채 멈춰 있었습니다. 혼자 가지 말자. 어머니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저에게? 아니면 스스로에게? 그 문장을 읽는 동안
제 목구멍이 잠시 좁아졌어요. 부엌으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컵 바닥에 빛이 고여 있었어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력 앞에 섰어요. 그동안 저에게 달력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이었고 어머니에게 달력은 견뎌야 할 일의 지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지도 위에 제 발자국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기념일은 사진을 남기는 날이고 누군가에게 병원일은 사진을 지우는 날. 어머니는 사진을 거의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영수증을, 메모를, 조리법을 남겼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된다는 지식으로 우리를 길 안내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몸이 아픈 날에 대한 지식은 어머니가 끝내 혼자 품고 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돼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엄마 일정 보고 말할게. 제 입에서 일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듣자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그 단어를 거의 써본 적이 없었어요. 늘 남의 일정에 맞췄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일정은 어머니가 알아서였어요. 알아서. 편리한 말입니다. 그 말은 상대를 신뢰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책임을 내려놓는 구실이기도 해요.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죄책감은 날카롭지 않고 둥글었어요. 둥글어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잡히지 않았어요.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엄마랑 병원 같이 가줄래? 통화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아이가 대답했어요. 응.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달력은 아직 벽에 걸려 있었고 저고리는 여전히 하했어요. 그러나 제 안의 색감이 바뀌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멀리서도 보였어요. 책상 서랍을 뒤져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곧바로 달력 앞에 섰어요. 어머니의 달력 조각에 적힌 날짜들을 현재 달력에 옮겨 적고 제 것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나를 위한 날. 처음 써보는 낯선 문장이었지만 스스로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어요. 나를 지키는 일이 결국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침대 머리맡 스탬들을 켜고 눕지 않은 채 천장을 보았어요. 빛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장롱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혼자 가지 말자.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두 손을 포개어 배 위에 얹었습니다. 혼자 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용기와 시간과 질문, 그리고 아주 작은 연필 한 자루, 달력 위에 표시할 만큼의 힘이에요. 내일 아침 어머니의 수첩에 그 문장을 한 번 더 쓰고 싶었어요. 혼자 가지 말자. 어머니의 필체를 따라가며 제 필체로 바꾸어가며 누군가의 문장을 이어쓰는 일은 그 사람의 삶을 이어받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상속은 돈도 집도 아닌 문장 하나였고 동그라미 하나였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밝았어요.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달력을 비췄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이 달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일어나 달력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이 달력을 볼 거예요. 공휴일만이 아니라 평일도, 병원 가는 날도, 나를 위한 날도 모두. 달력은 더 이상 지나가는 날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갈 날의 약속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켜보셨던 날들을 이제 제가 함께 지켜볼 거예요.
늦었지만 시작할 겁니다. 달력 옆에 작은 메모지를 붙였어요. 혼자 가지 말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거운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달력을 확인할 거예요.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날이면 미리 준비할 겁니다. 함께 갈 준비, 함께 기다릴 준비, 함께 견딜 준비. 저고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낮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빛이 천이를 매만졌어요. 옷의 구조를 차근차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선은 딱 떨어졌고 겨드랑이 시접은 넉넉했어요. 옆선은 바깥에서 보면 거의 표시가 나지 않지만 안쪽은 2번 덧대어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아는 사람의 손길, 숨이 찰 곳, 당길 곳, 마찰이 생길 곳에 여유를 미리 깔아둔 바느질이었어요. 그 여유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둔 재치가 느껴졌습니다. 손끝으로 시접을 쓸었어요. 세모 모양으로 재단된 모서리마다 어머니의 호흡이 접혀 있었습니다. 문득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 옷의 주인은 누구인가? 치수는 제 몸을 따라 재단된 듯 했습니다. 소매 길이, 품의 너비, 깃의 높이까지 낯익었어요. 그러나 색과 결, 단정함의 정도는 어머니의 세계에 가까웠습니다. 옷이란 입는 사람과 만든 사람의 중간에 사는 물건. 그런데 이 옷은 만든 사람의 마음이 더 많이 살고 있었어요. 내가 없을 때 너 혼자 서지 않게. 아직 목격하지 못했던 그 문장이 이미 제 귀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저고리는 장래의 옷이 아니라 견디는 옷이 되었어요. 남겨진 사람의 체온을 지켜주는 하얀 갑옷. 상복이 아니라 상속. 슬픔을 넘기는 의식. 옷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메모 종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앞면에는 짧은 조리법이 적혀 있었어요. 무국 마이너스 무 얇게, 소금 아끼고, 파 늦게. 뒷면에는 짧은 문장. 걷다는 좁게, 속다는 넓게의 변주처럼 보였습니다. 밖으론 간결, 안으론 여유. 그 밑에 작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마침표인지 손의 떨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 메모를 적었는지 상상해 보았어요. 병원 다녀오는 날 집에 돌아와 국을 끓이며 깜빡 잊지 않으려고 적었을까요? 아니면 저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말은 막히고 종이는 받아줘서 적었을까요? 종이는 참 친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어주고 시간이 흘러도 남아줘요. 어머니에게 종이는 말보다 편한 친구였을 겁니다.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옷의 섭을 몸에 대보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몸을 세우고 허리에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는지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 우리는 닮기도 했고 다르기도 했어요. 닮은 점은 손의 뼈대, 걷는 보폭, 추위를 타는 방식. 다른 점은 말의 길이와 고집의 굴절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길게 끌다가 끝내 삼키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말을 짧게 던지고 손으로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옷 앞에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치수와 여백, 방심과 경계의 비율이 비슷했어요. 그러자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같다는 감각은 위로가 되고 다르다는 감각은 배움이 되어 오늘은 둘 다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았어요. 저고리를 완전히 입지는 않았지만 흰 천이 상체 앞을 덮는 순간 방이 더 밝아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옷의 색을 빌려 표정을 만들어요. 흰색은 과장을 덜어내고 대신 눈빛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눈을 보았어요. 오래 서 있었더니 눈 밑에 잔주름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미안하다와 고맙다가 교차했어요. 어머니에게 미안했고 어머니에게 고마웠습니다. 두 감정은 섞이면 회색이 되기 쉬운데 오늘은 이상하게 분리되어 선명했어요. 아마도 하얀 천이 사이에서 경계를 잡아준 덕일 겁니다. 옷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구분해줘요.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두고 간 바늘과 실, 제가 쓰던 자투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흰 실을 한 뼘 뽑아 바늘기에 끼웠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작은 매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고리 안쪽 거의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아주 짧은 보강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입도록, 쉽게 뜯기지 않도록, 그러나 밖에서 보았을 때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도록. 바늘이 천을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실이 부드럽게 울렸어요. 그 울림이 제 심장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찾아낸 박자를 제가 따라치는 기분.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행위는 옷을 고치는 일이면서 나를 고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말을 실처럼 풀어버렸고 너무 많은 마음을 매듭 없이 흘려보냈어요. 오늘은 한 땀마다 매듭을 심었습니다. 바느질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어요.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 옆집 베란다에서 누군가 이불을 털었습니다. 하얀 먼지가 공중에서 한동안 반짝이다가 사라졌어요. 어머니의 이불을 떠올렸습니다. 겨울이면 두툼한 목화 이불을 햇볕에 내놓고 저녁에 들여오며 어머니는 늘 말했어요. 햇빛 냄새 맡아봐. 그 말이 괜히 소박하고 귀여운 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아요. 그것은 마음을 덮을 준비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한 준비, 내일을 버티기 위한 준비. 저고리도 같은 준비의 일부였어요. 흰 옷은 더러워지기 쉽지만 그래서 준비가 잦습니다. 준비가 잦은 삶은 지쳐요. 그러나 그 준비 덕분에 우리는 여러 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을 마치고 실끝을 잘랐어요. 작은 매듭이 천 속에 숨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안쪽은 더 단단해졌어요. 저고리를 다시 펼쳐 햇빛 아래 두었습니다. 천이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어요. 이 옷의 주인은 이제 두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언젠가 제 딸까지도. 몇 해 전 병원 로비가 떠올랐습니다. 회색빛 대리석 바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커튼, 스치는 소리가 섞인 그 공간. 어머니가 어디선가 돌아오시는 걸 마주쳤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제가 물었을 때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동네 갔다 와. 장 보셨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응, 장 봤지. 어머니는 여전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장 봤다던 그날 검진표를 들고 계셨겠지요. 손에는 쇼핑백이 아니라 약봉투가 들려 있었을 겁니다. 대답을 짧게 하는 건 거절의 방식이 아니라 허락의 방식이었어요. 더 묻지 말아라. 난 괜찮다. 그 말 속에서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려 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무심코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조금 피곤해 보였다는 것, 손이 평소보다 더 떨렸다는 것을
나중에야 떠올렸어요. 바람이 창문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알게 된 괜찮다의 반대말은 도와달라였어요. 그 도움을 청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괜찮다는 말은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경계. 저는 그 경계를 지켰어요. 너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착각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혼자 병원을 다녀오신 날들, 검사 결과를 혼자 듣고, 약을 혼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창밖을 보신 날들. 저는 그 날들을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달력 위에 빨간 동그라미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으셨고, 저는 걱정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그날의 장면을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어머니의 모습을, 손에 든 가방, 조금 구부정한 어깨, 피곤한 얼굴, 장을 보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장 봤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지나갔어요.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신다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진실을 찾지 못한 건 제 잘못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을 아끼신 건 저를 배려하신 거였지만 제가 묻지 않은 건 제 게으름이었습니다. 관심의 게으름, 사랑의 게으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눈을 감았다 떴다 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게 한 땀씩.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으로 기억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밥을 퍼 담으셨어요. 식탁에 앉았을 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무 샀어. 값이 좋더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국 끓여 먹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무가 병원 근처 시장에서 산 것인지, 정말 동네에서 산 것인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무를 사셨을 거예요. 병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무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대신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채우셨어요. 그 침묵 속에 병원 이야기가, 검사 결과가,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하얀 물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썰기 시작했어요. 무 얇게, 소금 아끼고, 파 늦게. 어머니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물을 얇게 썰며 생각했어요. 대화도 무국처럼 끓여야 하는 걸까요? 재료를 얇게 썰어 투명하게 우려내고, 간은 적당히 하고, 향은 마지막에 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부담 없이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걸까요?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을 넣었어요. 불을 켜고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끓으며 무가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아직 간이 덜 되었어요. 소금을 조금 넣고 다시 저었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맘때쯤 파를 썰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파를 꺼내 썰었습니다. 파의 푸른 향이 코끝을 찔렀어요. 눈이 조금 매웠습니다. 국이 다 끓었을 때 그릇에 담았어요. 하얀 국물에 투명한 무가 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담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맛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대화가 부족했어요. 이 국을 끓이며 어머니와 나눴어야 할 말들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가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부족했어요. 국그릇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아 국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못다한 대화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이미 안 계신데 이 대화를 어디에 담아야 할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고리를 만지는 것도 대화고, 메모를 읽는 것도 대화고, 무국을 끓이는 것도 대화라는 것을. 어머니는 말 대신 바느질로, 메모로, 음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고리를 입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무국을 끓이며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없어도 마음은 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국을 다 마시고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았어요. 물을 틀고 그릇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다음번엔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대신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을게요. 혼자 가지 말라고 할게요. 함께 가자고 할게요. 저고리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겉서픈 고스란히 두고 안쪽 동선을 제 몸에 맞게 조금 좁혔어요. 봉합이 아닌 겹침. 어머니가 남겨둔 시침 위에 제 시침을 얹었습니다. 바늘을 들고 실을 꿰며 생각했어요. 바느질은 화해를 닮았다고요. 당장 매끈해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솔기가 자리를 잡아요. 말로는 못 붙인 마음을 손이 먼저 기워줍니다. 바늘 끝이 천을 뚫고 들어갈 때마다 작은 저항이 느껴졌어요. 천이 바늘을 받아들이기까지 잠깐의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바늘은 부드럽게 미끄러졌어요. 반대편으로 나온 바늘을 잡아당기며 실을 조였습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천이 오그라들고 너무 느슨하면 솔기가 헐거워져요. 적당한 힘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몇 번 풀었다 다시 꿰기를 반복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은 느려도 괜찮아요.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배울게요. 꼼꼼하게, 울지 않게, 한 땀씩 말하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손놀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바늘이 천을 오가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는 고요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소리를 들으며 바느질하셨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솔기를 따라가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서운했던 순간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바늘구멍처럼 작게 뚫려 있었어요. 그 구멍들로 실을 꿰며 조금씩 메워갔습니다. 서운함을 이해로, 오해를 용서로 바꿔가며 한 땀씩 나아갔어요. 바느질은 참을성을 가르쳐 줍니다. 급하게 하면 실이 엉키고 조급하면 바늘이 부러져요. 천천히, 꾸준히 해야만 제대로 된 솔기가 만들어집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자전거 바퀴 구르는 소리, 공 튕기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잠시 바느질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 봄이면 어머니는 이불을 털고 옷장을 정리하고 묵은 것들을 씻어내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계절이라고 하시며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하셨어요. 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묵은 감정을 씻어내고 쌓인 오해를 털어내고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늘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정성스럽게 한 땀을 떴어요. 실끝을 쓱 당겨 매듭을 지었습니다. 작은 매듭이었지만 단단했어요. 쉽게 풀리지 않을 매듭. 이 매듭처럼 제 마음도 단단해지길 바랐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되길. 바느질을 하며 용서에 대해 생각했어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되 더 이상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어머니를 용서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셨냐고 누군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으셨던 것, 혼자 견디셨던 것,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거리를 두셨던 것들을 동시에 저도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묻지 않았던 것, 눈치채지 못했던 것,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느질하며 스스로에게도 말했어요. 괜찮아요. 몰랐던 거예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괜찮아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요. 자책 대신 다짐을, 후회 대신 결심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한 땀 한 땀 용서를 꿰매갔습니다. 솔기가 길어질수록 저고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여유 있게 덧댄 시접 덕분에 당겨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여유. 그 여유에 감사했어요. 덕분에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서툴러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마치고 실끝을 자르며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여유를 남겨주셔서요. 저고리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제가 더한 솔기는 어머니의 것과 조금 달랐어요. 더 거칠고 덜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정성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 어머니도 처음엔 서툴렀을 겁니다. 수없이 연습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며 지금의 솜씨를 갖추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바느질 도구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옷을 수선한 게 아니라 마음을 수선한 것이라고요. 찢어진 관계를, 헐거워진 유대를, 풀어진 이해를 다시 꿰맨 것. 바느질은 시간이 걸려요. 급하게 할 수 없습니다. 화해도 마찬가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땀 한 땀,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야 합니다.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접으며 손으로 천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 옷을 입을 날이 올 겁니다. 슬픈 날일 수도, 기쁜 날일 수도, 평범한 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이든 저는 이 옷을 입고 어머니를 기억할 겁니다. 말 대신 바느질로 사랑을 전하셨던 어머니를, 한 땀 한 땀 용서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를,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거예요. 말이 부족할 때 손으로, 표현이 서툴 때 행동으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사랑을 전할 겁니다. 바느질하듯 한 땀씩, 울지 않게 단단하게. 저고리를 장롱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배웠어요. 용서는 말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라는 걸요. 한 땀의 용서가 모여 한 벌의 화해가 된다는 걸요. 새 달력에 몇 날을 골라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검진날, 엄마의 기일, 그리고 저를 위한 날. 병원 가는 길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 힘든 날을 미리 밝혀두기 위해 나는 나의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연필을 들고 달력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날에 동그라미를 그려야 할까요? 어떤 날이 중요한 날일까요?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다는 것을. 모든 날이 살아가는 날이고 모든 날이 기억할 만한 날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표시해야 할 날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날, 누군가와 함께해야 하는 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다짐해야 하는 날들. 먼저 다음 달 검진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빨간 펜으로 또렷하게 원을 그렸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딸에게 미리 말해둘 겁니다. 함께 가자고, 옆에 있어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어머니의 기일에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날이지만 매년 돌아올 날. 그날은 슬퍼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날이 될 거예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을 헤아리고 배운 것들을 되새기는 날. 저고리를 꺼내 입어보고 어머니의 메모를 다시 읽고 무국을 끓여 먹는 날이 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하는 날. 그리고 한 달에 하루씩 나를 위한 날을 표시했어요. 아무 일정도 잡지 않은 날, 누구도 만나지 않는 날, 그저 쉬는 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죄책감 없이 쉴 수 있는 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날. 어머니는 그런 날을 가져본 적이 있으셨을까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시느라 자신을 위한 날은 없으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괜찮다는 말 속에 숨었던 울음, 하얀 옷에 숨었던 기도, 메모 한 줄에 담긴 용서를 말하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이 달력 위에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이 동그라미들이 저를 지켜줄 겁니다. 잊지 않게, 혼자 두지 않게, 돌보게 해줄 거예요. 달력은 이제 단순히 날짜를 세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도구,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되었어요. 방한 공기 중에 햇빛이 내려앉는 듯한 길고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 깊숙이 공기가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숨 쉬셨을 겁니다. 아픈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힘든 날에도 숨을 쉬며 하루를 견디셨을 거예요. 달력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늘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느낀 것을 적는 메모. 오늘은 어머니의 저고리를 만졌다. 부드러웠다. 오늘은 바느질을 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다. 오늘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제 하루를 담기에 충분했어요. 매일 이렇게 적다 보면 한 달이 차고 1년이 찰 겁니다.
그러면 제 삶의 기록이 하나 완성될 거예요. 딸아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뭐해요? 아이가 물었어요. 달력 보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섰어요. 동그라미 맞네요. 아이가 말했어요. 응, 중요한 날들이야. 제가 대답하며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이날은 뭐예요? 아이가 한 동그라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병원 가는 날이야. 같이 가줄 거지? 제가 말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요? 아니야, 검진 받으러 가는 거야. 미리미리 확인하는 거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달력에 표시해 둘게요. 엄마 병원 가는 날. 그 말이 고마웠어요. 아이도 기억해 주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아이가 나간 후 다시 달력을 보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동그라미들은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 딸과의 약속, 어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겠다는 약속, 힘들 때 도움을 청하겠다는 약속, 괜찮지 않을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창밖을 보니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풍경이었어요. 노을 질 때면 어머니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보곤 하셨습니다. 말없이 오래 서 계시곤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나간 하루를 정리하셨을까요?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하셨을까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시원한 바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바람이었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흐르고 삶은 계속돼요.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저고리, 메모, 달력의 동그라미, 그리고 제 마음속 기억들. 노을이 점점 짙어졌어요.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곧 어두워질 겁니다. 하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았어요. 어둠 뒤에는 또 다른 아침이 올 테니까요. 달력 위의 동그라미들이 저를 다음 날로, 다음 주로, 다음 달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딸이 그리고 제가 함께니까요. 저녁 집이 조용해지자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저였지만 눈빛의 방향이 달랐어요. 앞을 보되 한 발짝 더 깊은 곳을 보는 눈. 어머니가 늘 갖고 있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미래를 예언하지 않았고 과거를 미화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오늘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봤습니다. 정직한 시선은 하얀 옷을 낡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장롱 윗칸을 열고 옷을 넣을까 하다 다른 선택을 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작은 못에 흰 옷걸이를 걸고 저고리를 살짝 걸쳐 두었습니다.
집 한가운데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 이 옷을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손이 닿는 높이에 두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는 장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을 하얗게 살 것, 얼룩이 묻어도 삶아낼 수 있을 만큼 솔직하게, 필요하면 수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용감하게. 그 약속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마음에만 적어두면 잘 지워지는 약속들. 눈앞에 걸어두어야 비로소 몸이 기억합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너 혼자 서지 않게.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또박또박 읽었어요. 그 말은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나 제 목소리로 울렸습니다. 어떤 문장은 소유자가 바뀌며 살아남아요. 살아남은 문장은 가온이 됩니다. 저고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옷의 주인은 두 사람. 어머니와 저. 그리고 언젠가 제 딸. 주인이라는 말은 지배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옷을 깨끗이 지키고 필요할 때 손보며 때가 되면 물려줄 책임. 마음도 그렇게 다뤄야 해요. 밤이 내려앉을 즈음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그 옷 뭐야? 예쁘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저는 웃었어요. 아이가 옷을 만지려 손을 뻗다 멈췄습니다. 손 씻고 만질게. 그 말이 참 귀여웠어요. 손을 씻으러 가는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레 소매 끝을 만졌어요. 부드럽다. 잠시 후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입을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젠가는. 아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엄마 혼자 가지 마. 그 한마디가 낮에 봤던 달력의 문장을 끌어와 제 가슴에 정확히 꽂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응, 같이 가자. 불을 끄기 전 달력 앞으로가 다음 주에 한 칸에 작은 메모를 더했습니다. 하얀 날이라고 적었어요. 아무 일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집을 대청소할 생각. 장롱 속 수건을 삶아 햇볕에 말리고 흰 접시를 세제로 반짝이게 닦고 창틀에 먼지를 닦아 흰 페인트가 다시 드러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햇빛 아래 한번 걸어둘 거예요. 하양을 하양답게 돌려놓는 날. 그날 저는 울지도 않을 겁니다. 울지 않게 한 땀씩 살아온 하루를 조용히 저녁에 접을 거예요. 잠들기 직전 아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 자.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응, 잘 자. 문이 닫히고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고리는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 빛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한 날이 오면 저는 그 옷을 입을 거예요. 슬픔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약속의 자리든. 그리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서 있을 겁니다. 걷다는 좁게, 속다는 넓게, 울지 않게 한 땀씩. 그렇게 저는 오늘을 접고 내일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얀 옷처럼 때가 타면 삶아내고 해지면 기워가며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갈 겁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저고리는 이제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것이기도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소유한 옷, 두 세대가 이어받은 옷.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기억할 겁니다.
말 대신 바느질로, 메모로, 음식으로 사랑을 전하셨던 어머니를,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말이 부족할 때 손으로, 표현이 서툴 때 행동으로, 시간을 들여 천천히 사랑을 전하며. 창밖에서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저고리도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옷처럼. 어머니의 숨결이 옷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불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잘 자세요. 저도 잘 자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달력 위에 동그라미를 따라 저고리를 바라보며 한 땀씩 살아갈 거예요. 눈을 감자 어둠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고리가 거실에 걸려 있고 달력에 약속이 적혀 있고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딸이 그리고 저 자신이 함께였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잠에 들었어요. 깊고 평화로운 잠. 내일 아침 저는 일어나 저고리를 볼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얗게, 단단하게, 한 땀씩.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기획이 산이 4.5